We're leaving on the next flight out today.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만큼 FOMC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다만 명절 사이에 이 미국의 악재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연휴 앞두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라이즈 이윤수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를 아주 세련되게 이발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 어울리십니다. 9월에 FOMC가 있었는데 일단 파월은 평가를 받기를 매파적인 동결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연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연구원님은? 네, 뭐 시장이 조금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뭐 이 9월의 단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carefully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네. 신중하게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한 게. 왜냐하면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이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상반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속단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그래프는 이제 서비스 CPI입니다. 이제 파월이 중요시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CPI를 나타낸 건데 이게 지금 상당히 내려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또 이제 이 유가는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서 좀 속단하기가 힘들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파월은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경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밑에 이 그래프는 신용카드 연체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금 이슈도 있죠.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노동시장 굉장히 괜찮고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은 뭐 예상치 이하로 상당히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상반되는 데이터 가운데서 그냥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한 게 가장 현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하게 좀 실망을 했죠. 소프트 랜딩 이 베이스 시나리오냐라고 물었을 때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닌데 가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는데 근데 웃긴 게 이 경기 전망은 상향을 했거든요. 경기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 발언했다고 좀 실망을 한 걸 보면은 시장의 기대가 좀 너무 크지 않았나. 그리고 금리를 좀 지금 금리를 좀 생각보다 많이 유지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그때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뭐 아까 이제 이틀 연속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금요일에는 한 1%대 이상 하락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제 반전을 해가지고 하락폭을 좀 줄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보고 또 이제 이 금리 예상을 보면은 이 FOMC 전의 금리 예상과 FOMC 이후의 금리 예상이 뭐 확률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이 최종 금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달라진 점은 FOMC 이전에는 이 빨간색 박스로 체크해 놓은 것처럼 내년 6월쯤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본 반면에 FOMC 이후에는 한 달 정도 더 뒤로 밀렸죠. 근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도 지금껏 이제 금리 인상한 여파가 아직 실물 경제는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변동금리라고 하죠. 이제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이 대출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상품들이 아직 이 올라간 금리를 반영 안 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실채권의 대가죠. 하워드 막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변동금리 대출하는 기업들이 작년 4분기에 이제 한 번 금리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돈을 빌린 게 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파월이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부담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시장이 예상한 대로 최종 금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크게 뭐 유가가 큰 변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는 끝에 하신 말씀이 조금 귀에 쏙 들어왔어요. 유가가 괜찮아진다면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파월이 다행히 이번 FOMC에서는 근원 CPI만 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또한 고려를 안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파월이 보는 유가는 어느 정도가 올라왔을 때 주시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파월이 좀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발언을 했었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건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가 지금 이제 단기적인 가격 스파이크로 가격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거나 이러면은 내가 좀 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유가가 생각보다 뭐 좀 고유가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유가의 상승 요인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수요고 파란색이 공급인데 이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높으면은 이제 유가 상승분에서 공급 이슈가 차지하는 게 큰 거고 빨간색이 더 높으면은 이제 수요 이슈가 차지하는 게 더 큰 겁니다. 최근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공급보다는 수요 이슈가 현재 유가를 견인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 수요 이슈들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거든요. 왜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 수요가 늘 거라는 거에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이제 소프트 랜딩입니다.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쁠 것 같으니까 유가 수요가 안 줄 것 같다라는 논리인데 근데 이게 내년이 와야지 뭐 연착륙을 하든 견착륙을 하든 이게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소프트 랜딩을 믿는다면은 그럼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이게 또 이 원유 시장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참 지구에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만 이제 기업들이 조금 ESG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제 정유 기업들이죠, 엑손이나 이런 데서 ESG에 투자를 좀 줄이겠다,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철회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정유 기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다른 기업들 역시도 전체적으로 좀 ESG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그래프는 S&P 500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ESG에 대해서 얼마나 언급을 했나 그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뭐 21년 4분기 당시에는 155번 언급했을 정도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점점 계속해서 줄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이후로 가장 ESG에 대해서 적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ESG에서 한 발 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만큼 줄 것 같던 원유 수요가 안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좀 이 장기적인 문제거든요. 결국 ESG.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 이슈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유가가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100 이상 간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맞아요. 뭐 $100 이상을 안 가더라도 저는 좀 유가의 하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가는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되어가는 데 있어서 유가라는 부분에서는 발목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파월의 발언도 잠깐 있을 예정이고 또 실적들도 발표되고 AI 발표도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가장 유심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2개, 90% 3개 정도로 보는데 우선 연준 주요 인사들 발언이 이제 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이겠죠. 파월이 이제 목요일에 발언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FOMC 뒤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뭐 파월이 뭐 FOMC와 완전 다른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눈이 좀 쏠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또 소매 기업이기 때문에 또 경기에 대한 이런 이 가늠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트코 실적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토요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최근 또 테슬라가 뭐 최근 또 하락했습니다만 예전에 또 한번 갑자기 올랐을 때는 또 AI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또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I 데이 이후로 다시 또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주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I 데이 앞두고 이게 참 대가들 사이에서 또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테슬라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아니다. 여기서 멈춘다. 이제 너무 거품이 꼈다. 라는 이제 상반된 견해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오늘은 테슬라 이제 발표가 이벤트가 있는 만큼 테슬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테슬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억만장자가 있다면서요? 네, 테슬라
테슬라의 뭐 소위 뭐 이제 테슬람이라고 하잖아요. 원조 테슬람, 이제 테슬람 대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 같은데 뭐 론 바론입니다. 이제 론 바론에 대한 이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써놨는데요. 43년생 이제 올해 80세가 되시는 분이고, 네, 뭐 이분이 이제 뭐 운용 자산도 어마어마하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항상 이 웃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해 네, 보여요. 이분 사진을 보면은 다 웃는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다. 호호 할아버지만큼 이분은 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쇼시라는 건 없고 하락이라는 건 없고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성장주에 초장기 투자해라. 라는 정도로 뭐 거의 긍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이 또 일론 머스크의 멘토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에서 나오듯이.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트위터로 좀 가끔 기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실수를 좀 하는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론 바론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야 화가 날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충고를 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멘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조언 같은데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좀 TMI이긴 한데 네. 이분 재산이 상당하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좀 인터뷰했을 때 좀 센세이션이 났었는데 코로나 때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때 코로나 때 공원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원이 아니라 집이더라고요. 새소리가 들리고 벤치가 있어서 이거 뭐야 공원인가 했더니 집이더라. 그래서 집을 알아보니까 집 크기가 동국대만한 와우. 네,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분입니다. 이런 초장기 투자로. 와, 테슬라로 안에 정원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액수를 버신 론 바론인데 최근에 10년간 테슬라가 무려 300%나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정말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네, 그 근거는 테슬라의 성장 동력이 아직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뭐 2014년, 2015년 이제 테슬라가 막 발돋움할 시기에 막 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성장 동력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로 테슬라의 차량 생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밑에 그래프는 테슬라의 차량 생산량을 나타낸 건데 이제 2014년에서 2050년, 2015년까지 이렇게 해가 넘어갈수록 초창기에는 매해 한 생산량이 50% 정도씩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도 뭐 50%까지는 아닙니다만 거의 뭐 이제 100만 대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20-30%씩 이제 1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0-30%씩 이게 생산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근데 테슬라의 한 대당 이 차량을 판매할 때 남는 마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배터리 사업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한 게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뭐죠? 이제 테슬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테슬라가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려면은 지금 주가가 정당화되고 테슬라에 대한 성장성이 정당화가 되려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그냥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독점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요즘 좀 힘들어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각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차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론바론 같은 경우는 아니다 테슬라가 그 차를 다 안 팔아도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다른 자동차들의 두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제 이 전기차로 넘어갈수록 사실상 전기차는 뭐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기술력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자율주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우선 주행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테슬라만큼 주행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 군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개미가 한 마리 한 마리가 각자 정보를 이 군체에 다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이 돌아다니는 자동차 하나하나가 이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를 모두 다 전송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 데이터 면에서 다른 기업들과 뭐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격차가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훌륭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이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도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이 다른 이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OTA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만 연결돼 있으면 우리 자면은 바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와이파이만 연결돼 있으면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뭐 GM인가 포드 다른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도 우리가 OTA 해보려니까 너무 어렵다. 테슬라 너네 기술 공유해줘. 그리고 슈퍼차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자동차가 가서 코드를 꽂고 충전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충전소와 자동차 간에 이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나왔고 얼마나 더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이제 슈퍼차저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소프트웨어를 테슬라 거를 쓰게 되면은 마치 뭐 컴퓨터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결국 이 운영 체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애플의 맥을 쓰듯이 이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힘이 되고 그 힘을 테슬라가 갖고 있고 수만 마리의 개미 중에서도 왕개미가 되는 셈이네요. 자, 그렇다면 롬바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되게 부정적이야. 이거 너무 꿈과 희망에 가득한 주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네, 이제 테슬라의 안티 테슬라의 뭐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짐 차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소개에 나옵니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운용사 이름이 키니코스거든요. 근데 그리스어로 이게 시니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는지 굉장히 이제 잘 보이죠. 그리고 이분이 별명이 이제 어둠의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좋은 가치를 가진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기업 분석을 워렌 버핏처럼 열심히 해서 공매도를 합니다. 이 기업은 열심히 해봤더니 너무 거품이 끼고 안 좋은 기업이네라고 해서 뭐 이 과거에 이제 뭐 루이신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성공적인 공매도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2%고 공매도의 달인인 만큼 뭐 FTX 사태라든지 SVB 은행 사태라든지 뭐 최근 3억년 부동산이 위험할 거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다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또 공교롭게 거품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좀 오버밸류 됐다는 거죠. 실적에 비해서. 이 그래프는 테슬라의 분기별 매출과 분기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좀 동력이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보고 테슬라는 지금 동력이 이제 수익성 면에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멀티플이 높은 거야? 멀티플이 높아서는 안 된다. 이제 테슬라의 지금 P가 거의 8에 가깝고 이제 PS가 8에 가깝고 P는 거의 뭐 60이 넘거든요. 70에 가까운데. 근데 S&P의 평균보다도 뭐 2배, 3배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그냥 정당 안 된 밸류에이션의 근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토리다. 근데 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테슬라의 스토리가 바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매도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이제 공매도해서 수익을 봤던 주식들을 보니까 이 스토리가 매번 바뀌더라.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최고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다 독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갑자기 테슬라의 배터리가 최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그 스토리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테슬라가 최고의 AI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가 바뀌는 게 좀 거품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스토리가 매번 바뀐다라는 거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그 기업이 발전해 나가니까 그만큼 변화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이제 근거를 보여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스토리가 바뀌는 거는 결국엔 이제 내러티브 한마디로 희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희망의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테슬라가 그런 사이드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닷컴 버블 당시에 시스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는 모뎀, 소위 라우터를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닷컴 버블 당시에 주가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은 뭐 전 세계가 인터넷 세상이 될 거다. 근데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시스코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시스코가 인터넷 세계의 길목을 다 지키고 있네. 그러면 인터넷 세상이 되면 시스코가 세상을 지배하겠네. 라고 했다가 이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주가를 회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코가 나쁜 기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무선랜 시장에서 시스코가 거의 절반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때 멀티플이 너무 높았을 뿐입니다. 테슬라도 이거랑 마찬가지죠. 테슬라 좋은 전기차 회사야. 근데 이제 멀티플이 너무 높고 이거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AI가 이제 롬바론 같은 경우는 AI 경쟁력 때문에 테슬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분은 테슬라 AI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FSD라고 하죠. 자율주행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율주행 옵션을 넣으면은 차량 가격이 더 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량은 원래 감가상각이 된 자산인데
이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요거는 감가상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중고차 팔리는 걸 보니까 그러면은 이 FSD 없는 중고차, 있는 중고차의 중고차 가격이 있는 중고차가 더 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FSD 가격만큼 최소한. 근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더라. 그러면 FSD도 감가상각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AI는 거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근거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롬바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스토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이제 주행 데이터나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말 못 따라오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너무 격차가 크고 점점 이 해자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 해자가 완성된다면은 정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화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새와 정원이 있는 롬 바론이냐 아니면 사기 강제를 하고 있는 짐 차노스냐 중에서 롬 바론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강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차곡차곡 하나의 입장식을 정리를 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은수 연구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